모든 불치병에 대한 신약이 여기 다 들어있다. 1, 20년 안에 모든 불치병을 정복할지도 모른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핵폭탄 발전 속도와 똑같다. 과거 100여 년 동안의 진보보다 앞으로 10년 안의 진보가 더 파괴적이고 무서울지도 모른다. 검색 제국 구글이 망할 수도 있겠다. 지금부터 모든 걸 재편하고 전략적인 행보를 해야겠다. 이게 어느 순간에 폭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들이 잘하는 곳에 집중을 해서 역량을 키워나가고 시장을 장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인공지능 씬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각각이 선명한 포지셔닝을 가지고 핵심 역량을 확장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요즘 가장 빠른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AI의 발전 아닐까요? 맞습니다. 제가 요즘 앱스토어를 보면 제 스마트폰이나 맥북에 앱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네. 그 앱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대부분이 AI 앱들이에요. 앱 쓰려고 들어가 보면 맥북에도 그렇고 항상 위에 업데이트 버튼이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를 요즘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혁신전파사에서 AI의 변화를 쫓아가기 위해 다시 한번 연작으로 네. AI의 강자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AI 씬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일으킨 주범들이 있죠. 저는 바로 엔트로픽이라고 생각합니다. 엔트로픽. 저는 사실 오픈 AI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모든 일들의 원흉이죠. 사실 오픈 AI는 우리가 이미 혁신전파사 세계관에서 한번 다뤘었죠. 그쵸. 딥식하고 같이 맞아요. 했죠. 작년이었죠. 네. 그때 혁신전파사에서 오픈 AI와 딥식을 비교하면서 혁신 마수열전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픈 AI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안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네. 특히나 앨런 머스크가 초기에 창업에 참여해서 오픈 AI가 추구했던 가치는 사실 되게 좋았잖아요. 주주 가치보다는 인류의 이익을 우선하고 안전을 우선시한다고 회사 이름에도 오픈을 붙여놨잖아요. 하지만 오픈은 아니었죠. 네, 잠깐 오픈했다가 네. 오픈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는데요. 앨런 머스크가 이거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달리 간다 계속 경고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한지 아시죠? 나한테 다 줘. 내가 할게. 내가 CEO 할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오픈 AI가 거절하고 앨런 머스크는 오픈 AI를 떠나서 그 이후에 자기의 또 AI 회사인 XAI를 만들고 지금은 그록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 하고 있고 XAI 같은 경우는 지금 스페이스X랑 합병이 됐잖아요.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지금 난리가 아닌데요. 이 오픈 AI에 관련된 회사가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엔트로픽이죠. 엔트로픽과 함께 혁신 전파에서 이야기할 기업은 구글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의 근본에는 오픈 AI보다는 구글이 있었죠. 그렇죠. 네, 구글과 엔트로픽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불고 있는 AI 열풍의 동인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글 하면 AI 강자잖아요. 가장 뇌리에 박혀 있는 게 바로 알파고 사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알파고 때문에 전 세계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2016년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경기를 실제로 봤고 그게 한국에서 열렸잖아요. 광화문에 있는 폴신 호텔에서 열렸는데 4대1로 알파고가 이겼고 한 판 이긴 그 게임에서도 정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요. 알파고 이전부터 구글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선도적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구글의 서비스는 제미나이잖아요. 네. 근데 제미나이 이전에 인공지능에 대한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시도는 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알파고의 개발자가 있죠. 데미스 하사비스. 데미스 하사비스는 영국 출신이고요. 2010년에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를 창업한 사람입니다. 4살 때 체스 신동으로 이름이 났었고 8살 때 독학으로 코딩을 마스터하고 게임을 만들고 게임에 심취해 있던 천재였다고 합니다. 16살 때는 이미 대학에 입학 자격까지 얻게 되고요. 근데 데미스 하사비스는 고세를 못 참고 회사에 들어갑니다. 불프로라는 회사에 가서 게임을 개발합니다. 이 게임이 테마파크라는 게임이고요. 17살 때 개발한 게임이 수백만 카피가 팔리면서 벌써 그때 부자의 징조를 보여줬다고 해요. 그리고 17살에 드디어 캠브리지 컴퓨터공학과에 입학을 하고 수석 졸업을 합니다. 데미스 하사비스랑 굉장히 닮았는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네요.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데미스 하사비스는 졸업하고 나서 바로 회사를 또 차립니다. 엘릭서 스튜디오라고 해서 게임을 만드는 회사를 차려요. 네. 그래서 거기서 게임을 개발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는데 개발하면서 느낀 게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만 가지고는 똑똑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인간의 지능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게임 회사를 접고 다시 박사과정을 들어가는데 런던대 가서 신경과학으로 박사 학위를 따게 돼요. 데미스 하사비스는 이때 이미 컴퓨터 과학과 인간의 뇌를 연결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2010년에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회사를 차린데 그 회사가 바로 그 유명한 딥마인드. 이 회사를 차릴 때는 데미스 하사비스와 함께 쉐인 레그 그리고 무스타파 슐레이먼이라고 하는 동료들과 함께 회사를 차렸고, 이 회사를 차리고 나서 열심히 머신러닝, 신경과학, 수학, 시뮬레이션, 게임 그리고 여러 가지 컴퓨팅 인프라들을 결합해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과학적인 진보 그리고 뇌에 관련된 연구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쓴 논문들이 세계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누가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당연히 구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구글 브레인은 2011년에 앤드류 웅을 중심으로 해서 제프 딘과 그렉 코라도가 조인을 해서 함께 만든 곳인데요. 이렇게 팀을 만든 앤드류 웅은 그 다음에 구글을 퇴사했지만 제프 딘이 중심이 돼서 구글 브레인에서 계속 AI 리서치를 했고요. 이들이 만들어낸 가장 큰 놀라운 업적은 대규모 신경망 구축이에요. 구글이 가지고 있는 내부 시스템 안에다가 16,000개 연결해서 디스티빌리프 분산형 믿음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때 이제 수천만 장의 고양이 사진을 학습을 시켜서 고양이를 구분하는 실험들을 했고요. 이렇게 분산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 구글 브레인의 첫 업적인데요. 구글 브레인은 계속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았고 딥마인드가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2014년에 드디어 딥마인드를 구글 안으로 인수를 해옵니다. 그때도 딥마인드는 계속 영국에 있었고 리서치를 계속 영국에서 하고, 구글 브레인은 실리콘밸리의 마운틴 뷰에 있는 사무실에서 별도로 이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딥마인드 하면 2016년 알파고 개발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당시 1위가 중국의 커제였어요. 그 다음에 알파고가 중국을 가죠. 그쵸. 그리고 커제와 바둑 경기를 하는데 커제를 무려 3대 0으로 이기고 나서 그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구글이 2015년에 지금 인공지능의 지평을 연 중요한 마일스톤 같은 것을 하나 내놓습니다. 텐서플로우를 발표를 하고 공개를 해버려요. 전 세계 개발자들, 학계, 아카데미에서 이걸 가지고 표준처럼 연구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텐서플로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계산 과정을 방향성 그래프로 만들어서 뭐 파이썬 같은 하이 레벨 랭귀지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그거를 알아서 시스템에서 최적화된 알고리즘으로 GPU, CPU에다가 할당을 시켜서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였고요. 이게 가능하다 보니 이제 뭐가 가능하냐, 이제 유연성 있게 이제 하드웨어 매핑이 되고 GPU 막 데이터 센터에 넣어서 대용량의 처리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 인공지능은 대학에서 연구하는 것과 기업에서 개발하는 게 달랐어요. 근데 이 텐서플로우 때부터 드디어 기업과 대학의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여기 걸 여기다 갖다 놓고 막 서로 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이때부터 가능하게 됐고요. 이때 구글이 했던 또 하나 놀라운 일은 당시 엔비디아 GPU가 품귀였어요. 인공지능 때문에 품귀가 아니라 크립토. 다들 채굴장 돌리느라고 엔비디아 GPU 사기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암호화폐 때문에도 돈을 엄청 벌었는데 GPU 품귀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글 생각은 이랬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엔비디아에만 계속 의존하면 사실 CPU와 GPU와 이런 것들 다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게 그들이 개발한 텐서플로우와 최적화되어 있지도 않고 이거와 최적화되어 있는 칩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TPU 버전 1을 개발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 현재 버전 8까지 나왔거든요. 끊임없이 업데이트가 나오면서 구글 같은 경우는 이미 엔비디아의 생태계를 벗어나서 인공지능 발전을 이끌고 있는데, 구글이 이때부터 인공지능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계속 해냅니다. 드디어 2017년, 지금 이게 없었다면 지금의 인공지능은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엄청난 것을 출시합니다. 트랜스포머죠. 맞습니다. 트랜스포머 그러면 이제 영화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그거랑 비슷한데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 발표가 돼요. 맞아요. Attention is all you need. 맞아요. 맞죠? 그동안의 인공지능은 사실은 순차적인 처리 방법들을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트랜스포머 모델이 나오면서 한 번에 분석하고 이해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내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처음으로 이 논문에 담았고요. 데이터들의 플로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에 딱 보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이 가장 주목할 만한 웨이트가 높은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급격하게 연구의 진화가 시작이 됐고요. 이 트랜스포머를 구동하기 위해서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가 필요해요. 디코더는 어떤 것들이 분석돼서 나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방법이고, 인코더는 어떤 걸 이해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과정인데, 인코더가 바로 이제 BERT, BERT라고 해서 검색이라든가 이해하는 영역에 지금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것보다 지금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 건 바로 디코더입니다. General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해서 그 T가 바로 트랜스포머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오픈 AI의 챗GPT를 비롯해서 수많은 것들이 이걸 기반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오픈 AI가 창업이 돼서
시작해서 개발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트랜스포머 덕분에 생성형 AI는 전성기를 맞이했다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사실 챗 GPT가 본격적으로 오픈 AI를 통해서 알려지기 전까지는 AI랑 인터랙션을 한다는 게 일반인한테는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전문가들만 쓸 수 있었는데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일상에서 하는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 시대를 트리거한 구글이 AI의 시대에 굉장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일반인들은 그때 잘 몰랐을 거예요. 알파고 이후에는 이제 관심이 또 맞아요. 사그라들었고 그때 또 한참 이랬죠. 맞아요. 그런데 인공지능 씬, 또 IT 씬에서는 이때 사건을 이후로 인공지능이 완전히 개화를 해서 진짜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다. 야, 이게 가능하다고 매달 새로운 막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장난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이제 겐이나 디퓨전 기반으로 생성형 AI 서비스도 만들고 또 사업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빠르게 AI를 쫓아가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보다는 가속이 붙어서 챗 GPT 이전 시대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챗GPT 이전에도 어떤 진보가 있었느냐? 알파고 이후에 내부적으로는 이제 알파 제로를 만들어서 인공지능끼리 바둑을 두고 또 알파스타 만들어서 스타크래프트 맞아요. 북유럽 챔피언들 다 이기고 왔잖아요. 중요한 건 2018년 알파 폴드의 출현이죠. 알파 폴드 1은 이제 알파고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건지를 이들이 선정을 하고 들어온 새로운 마켓인데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인공지능이에요. 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할 수 있으면 여기서 신약 개발을 할 수 그렇죠. 있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이 단백질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쉽진 않았거든요. 1994년부터 경연으로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단백질 구조 예측을 하는 대회를 열어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컴퓨터가 막 나올 때잖아요. 컴퓨터를 활용하니까 구조가 예측이 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스탠포드, 버클리 유명한 대학교에 유명한 리서치 팀들이 붙어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고 이제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동안은 인간들의 게임이었던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한 20여 년간 천재 과학자들이 모여서 예측한 단백질 구조가 17만 개, 18만 개? 그것도 사실 엄청난 인류의 진보라고 얘기가 됐었는데요. 2018년 알파폴드 1이 처음으로 이 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이때 참가할 때만 해도 알파폴드 1 같은 경우는 이제 딥러닝을 활용해서 만들었는데 참가한 첫 해 1등을 해버려요. 과학자들이 멘붕이 온 거죠. 어떻게 오자마자 1등이야?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같이 막 어마어마하진 않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이었던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2020년 캐스프라고 불리는 14번째 단백질 구조 예측 대회가 열리는데 이때는 알파폴드 2가 참가를 합니다. 버전업이 한번 됐죠. 이때는 알파폴드 2가 트랜스포머 모델을 적용을 했어요. 놀랍게도 단백질 구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할 정도로 월등한 성능으로 압살을 해버립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우리의 게임이 아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맡아야 될 일이구나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이때 결과를 보면 결과값에 대한 정확도를 엑스레이로 그 모델을 찍은 다음에 얼마나 정확도가 있나를 갖고 판단하는데 네. 당시 알파폴드 2가 예측한 모델들의 정확도가 90% 이상 정확하게 나와서 인류가 그동안 했던 거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됐거든요. 굉장한 업적을 이때 만들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오픈소스로 대중에게 풀어버립니다. 그 푸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냥 푼 게 아니라 그때 발견한 2억 개가 넘는 모델도 함께 풀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냐면 이 2억 개 안에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모든 불치병에 대한 신약이 여기 다 들어있다. 검증이 돼서 개발이 되면 앞으로 인류는 1, 20년 안에 모든 불치병을 정복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까지 소문으로 돌았거든요. 그만큼 엄청난 업적을 알파폴드 2가 이뤄냈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24년에 알파폴드 3를 또 발표를 합니다. 이때는 단백질 구조를 넘어서 DNA, RNA 같은 구조와의 역학관계라든가 상호작용까지 다 예측할 수 있는 고도화된 것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데미사 사비스가 노벨상을 탑니다. 노벨상을 2024년 수상을 하게 되는데요. 노벨 화학상을 타요. 근데 노벨 화학상 역사상 한 번도 화학자가 아닌 사람한테 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 업적을 인정받아서 노벨 화학상을 탔고요. 구글에서는 한 명의 수상자가 더 나왔어요. 그렇죠. 바로 제프리 힌튼이죠. 딥 뉴럴넷을 가지고 지금의 인공지능의 브렉스루를 만든 제프리 힌튼이 노벨 물리학상을 탑니다. 데미사 사비스의 노벨상 수상 소감에도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AI는 과학적 발견의 속도를 높이는 최고로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과거 100여 년 동안의 진보보다 앞으로 10년 안의 진보가 어쩌면 더 파괴적이고 무서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딥마인드 그리고 구글 리서치는 함께 AI를 개발을 해왔죠. 앞서서 얘기한 오픈 AI가 챗GPT의 새로운 버전을 2022년에 발표를 합니다. 11월에. 그러면서 이 챗GPT의 모멘트가 굉장히 많은 걸 만들어내는데 그 챗GPT 모멘트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회사가 하나 있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엔트로픽입니다. 이 인물도 오픈 AI를 나와서 자신만의 회사를 창업하는데 바로 오늘 얘기할 다리오 아모데이입니다. 다리오 아모데이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인 아버지와 유대인계 미국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자랐고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데미스 하사비스처럼 천재였다고 해요. 미국 올림피아드 팀의 일원으로서 학업적으로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아모데이는 물리학 학사를 스탠포드에서 받게 되고 이후에 프린스턴에서 바이오 피직스 박사를 취득하게 됩니다. 아모데이는 졸업 후에 바이두와 구글의 AI 조직에서 일을 좀 하다가 오픈 AI가 창립하는 시기에 오픈 AI의 뜻에 공감을 해서 2016년에 합류하게 됩니다. 아모데이는 오픈 AI에서 일리아 수스케퍼랑 GPT-2랑 3를 개발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AI가 무해하고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대규모 모델에서 휴먼 피드백에 기반한 강화 학습을 동작하게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받게 되면 상업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 압박을 받게 되잖아요. 샘 알트만은 그동안에 오픈 AI가 추구해왔던 안전과 성능 중에 성능 쪽에 무게를 치중하게 되고 안전 부분에 대한 리소스를 축소하게 됩니다. 다리오 아모데이는 이거를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먹히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내가 직접 실행해서 보여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뜻이 맞는 동료들과 함께 오픈 AI를 나오게 됩니다. 게다가 다리오 아모데이는 4살 어린 다니엘라 아모데이라는 여자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그 당시에 스트라이프에서 HR이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픈 AI에 조인을 해서 일하는 과정에서 이 천재들이 모여 있으니까 뜻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라 아모데이한테 우리 회사에 같이 조인을 해서 이 좋은 팀하고 하자 해서 그 당시에 오빠와 오픈 AI를 일구는데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아모데이는 오픈 AI를 나온 취지에 맞게 AI가 사람에게 안전하면서도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목표 하에 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엔트로픽이라는 단어는 엔트로포스라는 인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서 인간 중심의 인간적인 AI를 만들기 위해서 이름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사실 샘 알트만이 지나치게 상업적이기도 했고 샘 알트만의 리더십과도 잘 맞지 않아서 그 당시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일화이기도 한데요. 2023년에 샘 알트만이 추출되던 그 시기에 이사회에서 아모데이에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엔트로픽하고 오픈 AI하고 합병을 해서 네가 하면 어떻겠냐. 그 당시에도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 그 제안했던 사람이 일리아 수축해버죠. 일리아 수축해버가 그래서 또 쫓겨나죠. 샘 알트만 복귀 이후에. 사실 아모데이가 오픈 AI에서 나올 때 뜻을 같이 해서 함께 코파운딩 멤버로 참여한 사람들 중에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GPT-3 논문의 수석 저자인 톰 브라운이 있었고요. AI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인간이 알아야 된다 하는 해석 가능한 AI의 선구자였던 크리스토퍼 올라, 그리고 AI의 모델 크기와 데이터 사이즈 그리고 프로세싱 파워를 늘리면 성능도 함께 좋아진다고 하는 스케일링 법칙을 증명한 제러드 카플란 물리학 교수도 함께 조인했습니다. 엔트로픽의 대표 모델인 클로드라는 이름은 정보 이론의 창시자인 클로드 셰넌의 이름에서 땄습니다. 엔트로픽은 첫 번째 모델을 이미 2022년에 훈련을 마쳤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걸 그냥 공개를 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 충분히 안전성 테스트를 하자 해서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오픈 AI가 2022년 11월에 먼저 내버렸죠. 챗GPT를 터뜨렸죠.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컨스티튜셔널 AI라고 해서 AI가 인간이 가져야 되는 헌법이라든지 구글이나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준수를 해서 스스로 문제가 생기면 걸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 반영을 해서 2023년 3월에 처음으로 모델을 공개하게 돼요. 기존에 휴먼 피드백에 의한 강화 학습 중심으로 AI가 훈련을 했다고 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답이 맞네 틀리네 하는 피드백 절차가 필요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픽은 그걸 AI가 할 수 있도록 하자. AI 피드백에 의한 강화 학습
학습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2022년 챗GPT 모멘트가 터졌고 앨런 머스크도 갑자기 XAI를 2023년 창업을 했고 클로드도 그러고 나서 등장을 한 거잖아요. 구글도 난리가 납니다. 그동안 구글은 모든 인공지능 자기들이 리서치 다 했고 기술도 다 갖고 있고 트랜스포머스부터 텐서플로우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오픈AI가 챗GPT를 먼저 빵 하고 터트려 버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처음에는 설마 하다가 한 3주가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굉장히 빠르게 수용하는 걸 보면서 세상이 이걸 원하고 있었구나. 전 회사에다가 코드 레드를 칩니다. 비상이다. 우리 잘못하다가는 검색 제국 구글이 망할 수도 있겠다. 지금부터 모든 걸 재편하고 전략적인 행보를 해야겠다. 그때부터 별의별 것들을 하는데 이제 그때 흩어져 있었던 딥마인드 그리고 구글 브레인이 합쳐져요. 드디어 구글 딥마인드라는 이름으로 통합이 돼서 합쳐지고 그 앞에 AI 서비스들 사실 구글에 많았거든요. 구글 뭐 둡플렉스도 있었고 듀엣 AI라고 사람들은 잘 모르는 AI가 있어. 기억납니다. 이게 기업용으로 이제 막 엔터프라이즈 쓰는 AI도 있었고 구글 어시스턴트도 있고 막 헤이 그럼요. 구글도 있었고 이 모든 서비스들도 단계적으로 계속 통합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전부 다 제미나이로 하게 되고요. 굉장히 다양한 플레이어들과 경쟁 구도에 들어가는 모습이 아마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클로드를 오픈한 엔트로픽은 이후에 구글과 아마존으로부터 조 단위의 투자를 유치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힘입어서 2024년 3월에 클로드 3 오퍼스를 내게 되는데요. 비로소 챗 GPT의 성능을 능가하게 됩니다. 2024년 6월에는 클로드 3.5 소넷 버전이 고사양의 오퍼스 수준에 육박하게 되면서 API 사용이 급증하게 됩니다. 2024년 10월에는 엔트로픽에서 컴퓨터 유즈라는 걸 발표하게 되는데요. AI가 API로 컨트롤을 하는 게 아니라 AI가 사람처럼 화면을 보고 화면 안에서 사람이 조작하듯이 키보드와 마우스로 조작하게 되는 기능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엔트로픽은 AI가 외부의 시스템과 실제로 연동하면서 동작을 하게 되는 MCP,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는 걸 발표를 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MCP를 통해서 기존의 개발자들이 실제 시스템하고 연동을 하려면 다 양쪽에서 작업을 해서 API와 프로토콜을 만들고 작업을 개별로 했어야 되는데 비해서 표준화된 규격으로 오픈을 하게 되면서 MCP가 엄청나게 주목을 받게 됩니다. 시작은 엔트로픽이 했지만 이후에 구글과 오픈 AI도 MCP를 차용하게 되면서 리눅스 파운데이션 밑에 에이전틱 AI 파운데이션에 기부를 하면서 엔트로픽뿐만 아니라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2025년 5월에 그 유명한 클로드 코드를 공개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전에도 코딩을 하는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여러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커서라든지 깃허브 코파일럿이라든지 윈드서프 같은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 있었는데 이 회사들을 단숨에 압도를 하고 클로드 코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가이드를 하면 얘가 알아서 설계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심지어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아키텍트를 분석을 해서 개선을 하는 작업까지 하는 수준으로 매우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클로드 코드가 탑 수준의 개발하는 AI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엔트로픽은 그뿐만 아니라 에이전틱 AI도 먼저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게 되는데요. 클로드4 크롬이라고 해서 사람이 지시를 하게 되면 스스로 알아서 작업을 하게 돼서 내가 이 쇼핑몰에서 원하는 걸 찾아서 가서 구매해줘 하면은 클로드가 직접 알아서 해주는 기능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AI 에이전트 시장도 주도해 나가게 됩니다. 이후에는 에이전트가 특정한 기능,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든지 파이낸셜 매니저라든지 PPT를 만들거나 닥스를 만드는 특정 기능을 실행하게 되는 스킬 기능을 오픈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에이전트가 전문화되는 과정까지 리딩하게 되고요. 이렇게 전문화된 AI를 만드는데 중요한 기능인 스킬 기능을 공개하게 되면서 구글을 비롯한 다른 AI 회사들도 하나씩 스킬을 제공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존에 오라클이나 IBM, 세일즈포스, 어도비 같은 회사들이 제공하던 사스에서의 기능을 전문가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걸 보면서 이제 이런 사스 회사들이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야? 그 우려가 반영이 돼서 시장의 주가가 10%에서 15% 이상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스포칼립스라는 용어로 지칭을 했는데요. 즉 사스의 종말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AI가 완전히 새로운 규칙을 쓰는구나 생각도 하게 됐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는 앞서서 오픈 AI의 챗GPT 덕분에 코드 레드가 떴고 구글 입장에서는 대단히 또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기도 하죠. 모든 것들을 AI 퍼스트로
새로 만들겠다. 전략도 수정하고 우선순위도 바꾸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은퇴했던 창업가들이 돌아옵니다. 네.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들어와서 위클리 미팅에 참여해서 이제 이것에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논의를 하기도 했고요. 구글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완성을 하는 거를 시장이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부랴부랴 2023년 3월에 서비스를 패키징을 막 했고 냈습니다. 그게 바로 바드예요. 바드를 내자마자 바드의 치욕이라고 불릴 만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좋은가 보자. 챗GPT가 나왔는데 너네는 얼마나 잘해? 하고 막 타이핑해서 집어넣는데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 제임스 웹이라고 전파망원경이 지금 우주에 나가 있잖아요. 네. 그거에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엉뚱한 답을 한 거야, 바드가. 그 사건 하나로 1,000억 불이 주가가 빠질 정도로 신뢰 타격을 입는데 구글이 또 가만히 있지 않죠. 이슈들을 종식시킬 제미나이 통합 버전이 드디어 2024년 2월에 출시가 되고요. 이게 나오면서 반전의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제미나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동작했고 그렇죠. 또 챗GPT의 할루시네이션에 우리 좀 지쳐 있었는데 네. 얘는 좀 짧고 임팩트 있지만 정확도가 높은 답변들을 주면서 역시 구글이야. 인식 전환이 그때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구글의 딥마인드는 새로운 미션을 선언을 합니다. AI가 인류의 가장 큰 과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는 사명을 만들어서 이걸 위해서 이제 열심히 개발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있었는데요. 이 AI의 대부인 제프 힌튼이 그 당시에 이제 구글에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프 힌튼 마음에는 이제 안 드는 거예요. 모든 회사들이 막 달리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우려가 되는 거죠. 예전에 그 영화 있었습니다. 오펜하이머라고. 네. 그 영화에 보면 오펜하이머가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해서 핵폭탄을 네. 만드는 계획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게 그렇게 파괴적이고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다. 내가 괜히 이걸 했다라고 후회를 한 기사가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순간을 오펜하이머 모멘트라고 그렇죠. 일컬었던 적이 있는데요. 제프 힌튼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그때 핵폭탄 발전 속도와 똑같다. 우리 인류가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모르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다 보면 그런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다. 내가 괜히 했나? 2024년 구글을 떠납니다. 이런 걱정과 수많은 어떤 변화 속에서도 구글의 서비스들은 계속 발전을 하고 2024년에 제미나이 브랜드가 통일이 되면서 첫 번째 제미나이 1.5가 발표가 됐고요. 이 1.5는 기존 거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다양한 개선점들인데 첫 번째 장문 인식을 탁월하게 합니다. 멀티모달. 단순하게 이제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뭐 소리라든가.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테스트한 게 있어요. SAT나 수능 시험 딱 주면 텍스트로만 된 거는 예전에 챗GPT는 이런 게 잘했는데 그림이라든가 그래프가 같이 있는 거는 제미나이가 월등하게 잘하는 멀티모달에 특화된 성능을 보여줬고요. 더 나아가서 Mixture of Expert라고 해서 MOE 기반의 모델들을 지원을 하면서 굉장히 높은 성능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그 다음 해에 드디어 제미나이 3가 나오는데 2025년 11월이니까 챗GPT가 나온 지 한 2년 뒤쯤 되겠네요. 제미나이 3가 딱 2년 뒤에 나왔는데 이 성능이 챗GPT를 압도하고 굉장히 많은 분야에 있어서 월등한 성능을 딱 보여주니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픈 AI의 코드레드가 우리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구글이 2년 만에 쫓아왔다. 그래서 샘 알트만 주관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프로젝트들 중에 우선순위가 좀 밀리는 것들을 전부 정제시킵니다. 예를 들자면 광고, 쇼핑, 헬스케어 특화된 AI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일단 잠깐 보류. 챗GPT 지능의 고도화와 추론 모델 개발에 집중시키자. 동시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또 나왔죠. 챗GPT 5.5 네. 끊임없이 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매일매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클로드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기능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중동 쪽에 전쟁 중이죠. 엔트로픽은 클로드 모델들이 팔란티어에 사용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견을 표명하게 됩니다. 당시에 아모데이는 클로드가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제한을 두겠다 의견을 표명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대규모의 국내 감시를 위해서 쓰는 거, 또 하나는 사람의 개입 없이 살상에 활용이 되는 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국방부는 작전 중에 AI 기능이 차단되는 거는 국가 안보에 굉장히 위협이 된다라고 하면서 엔트로픽 솔루션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트로픽은 국방부를 상대로 집행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고요. 또 국방부는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임시로 허용을 하게 됩니다. 샘 알트만이 그 당시에 방송을 통해서 나는 아모데이의 의견을 지지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엔트로픽의 그 과제를 오픈 AI가 땄다는 기사가 나면서 사람들이 또 역시 샘 알트만이구나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엔트로픽이 소스코드 유출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요. 엔트로픽이 최근에 미토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끌시끌하잖아요. 난리도 아니었죠. 기존에 있었던 소넷이라든지 오퍼스 모델 이후에 미토스라는 모델을 내부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엔트로픽은 내부적으로 항상 뭔가를 개발을 하면 밸리데이션 작업을 팀 단위로도 하고 전사적으로도 하고 실제로 모델이 나가서 상용화돼서 돌아가는 와중에도 리스크가 있으면 강제로 중단시키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엔트로픽이 미토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모델이 안전한지 점검을 하기 위해 샌드박스 안에다 가둬놓고 너가 이 시스템을 한번 뚫어봐라 라고 하고 이제 보안 담당자가 공원에 앉아가지고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데 미토스가 스스로 이 시스템을 뚫고 나와서 본인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나 탈출했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기존에 27년 동안 개발을 하고 우리가 써왔던 보안적으로도 안전하다는 시스템의 이슈들을 다 분석을 하고 거기에 취약점을 발견하는 역량까지 갖춘 걸 알게 됩니다. 미토스의 강력한 해킹 능력을 인지한 엔트로픽은 이 사실을 주요 기업들에게 알리고 미토스 같은 모델이 해커들의 손에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글래스윙이라는 프로젝트를 발동하게 됩니다. 글래스윙은 날개가 보이지 않는 투명한 나비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해커들이 들어오기 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방어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빅테크를 비롯한 몇 개 기업들이 함께 모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토스 뉴스가 최근 한 며칠간 엄청 시끌벅적했었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다 뚫고 정보 다 빼갈 수 있다. 그게 만약에 진짜 노출이 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보안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뉴스에 인터뷰를 하는 것들을 봤는데요. 그만큼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AI를 둘러싼 기업들의 도전과 엄청나게 빠른 기술 발전이 매일매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판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 이 두 기업의 두 서비스, 우리가 뭘 여기서 공부하고 얻어가야 될지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AI를 쓰려면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리오 아모데이와 그 파운더들이 오픈 AI를 나올 때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분을 포기하고 나온 케이스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기존에 본인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안전에 관한 AI를 강조하고 그 부분을 끊임없이 지켜가면서 만드는 게 고객들 입장에서는 신뢰가 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구글 제미나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원천 기술들과 중요한 시스템들을 오픈으로 만들어서 이 산업 생태계들이 지금 이렇게 갈 수 있게 만들면서 진짜 모든 AI들이 운영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장본인이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도 해봅니다. 오픈 AI 챗GPT가 먼저 딱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생겼는데 역시나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들고 연구 개발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원하고 시장이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발빠르게 정확하게 가져다주고 확산시킬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픈 AI 같이 조그만 회사가 챗GPT를 먼저 내놓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쌓여있던 구글의 서비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흔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도 굉장히 배울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클로드 코드만 해도 시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얘기를 너도 나도 할 정도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사람들이 또 어떻게 활용할지를 미리 준비를 해서 퍼뜨림으로써 시장에서의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선명한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클로드 같은 경우는 코딩을 잘한다든지 본인들이 MCP를 통해서 에이전틱 AI로 빠르게 치고 나간다든지 하는 관점에서 AI마다 각각이 잘하는 게 있고 그 부분을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선명한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기업과 그 서비스가 갖고 있는 핵심 역량과 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클로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전에는 사람들에게 챗 GPT처럼 굉장히 유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딩이라는 본인들이 잘하는 특정 영역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폭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들이 잘하는 곳에 집중을 해서 역량을 키워나가고 시장을 장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인공지능 씬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각각이 선명한 포지셔닝을 가지고 핵심 역량을 확장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결국은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배우고 서로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구글 나노바나나가 그림을 제일 잘 그리고 영상을 제일 잘 만들었지만 지금은 또 챗GPT가 그걸 또 잘하는 서비스를 또 내놓고 또 그게 잘 됐더니 클로드가 또 코딩을 잘하는 걸 내놓고 또 이쪽에서는 또 뭘 잘하는 걸 내놓으면서 계속 모두가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저는 듭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 TPU를 만들고 있잖아요. 텐서플로우를 돌리기 위한 전용 프로세서. 근데 이 TPU를 지금
지금 100만 개 이상 계약한 게 엔트로픽이에요. 맞아요. 경쟁자인데 또 이걸 사서 가장 또 좋은 서비스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서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AIC는 정말 건전한 경쟁과 협력의 생태계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트로픽 같은 경우도 아마존으로부터 큰 투자를 유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AWS의 베드락이라든지 구글하고도 AI 관점에서도 협력을 하게 되는 등 이 AI라는 분야가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시너지를 내야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글이 오픈한 트랜스포머라든가 텐서플로우 같은 것들, 클로드도 MCP를 오픈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개방형 생태계, 공유를 통해서 확장해 나가는 생태계가 앞으로 AI의 발전을 엄청나게 가속화시킬 거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AI가 1년 뒤, 2년 뒤, 3년 뒤 어떻게 될지 정말 상상할 수 없다.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AI 씬의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많은 기업들, 사실 이거 전부가 아니죠. 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있는데요. AI 씬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와 부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혁신 전파사에서는 이 플레이어들의 혁신과 도전의 이야기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하고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또 궁금하신 부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신 전파사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